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1910년대 경제적 수탈까지 끝났고요. 우리가 이어서 19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단 학습지를 보시면은 1910년대, 20년대가 이렇게 선생님이 표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왔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갈라. 그리고는 이 1910년대와 20년대를 가르는 기점, 이 식민통치가 바뀌는 기점이 뭐였구나, 3.1운동이었구나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기도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자,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라는 가장 큰 이제 민족운동이 일어났죠. 이때부터 일본은 식민통치 방식을 강압적인 무단통치에서 이제 조금은 괜찮은 문화통치로 바꾼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해. 자, 명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족의 문화랑 관습을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것이었냐면 일본 스스로 조선인들은 무단통치를 하면은 안 되구나. 무단통치가 먹히는 애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3.1운동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억압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지 우리 독립운동가들 굉장히 많은 고문을 하고 이렇게 일본이 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여론도 사실 별로 좋게 돌아가지가 않아서 일본이 그렇다면 식민통치 방식을 바꾸겠다. 조선인들의 민족과 문화와 관습을 이렇게 존중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통치가 시작되게 돼?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작되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말하는 문화통치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었냐?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대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친일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설득에 꾀임에 넘어가는 친일파가 있었는가 하면 이거 다 일본의 개소리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독립을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거야? 친일파랑 독립운동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것이 이 1920년대 통치의 실상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그래서 문화통치의 실제는 어땠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보시면은 우리 무단통치식이랑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총독은 어떤 총독들이 임명이 됐었냐면 육해군 대장 중에 임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군인 출신 중에 무관들을 이제 임명을 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년대부터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도 임명할 수 있겠다는 거야. 문관 출신, 그러니까 일반 관리들도 총독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문화 통치하고 있지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실제 보고 계시는데 1번, 2번, 3번, 4번의 그런 명목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문관 총독 임명 가능하다라고 선전은 했지만 사실 실상은 어땠냐? 광복이 될 때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공고는 문관 총독도 돼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문관 총독 임명된 거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기만적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 빈칸 채워놨잖아. 실제 부분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볼게요. 2번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 봐봐.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통 경찰제를 실시를 한대. 그러니까 경찰들이 군인 경찰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을 대하는 경찰들이 쫙 알린 거야. 그러면 진짜 이건 많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는 또 어쨌는지 선생님이랑 살펴봐요. 실제는 어때 얘들아? 1910년대, 20년대 비교하는 표인데요. 10년대의 경찰서가 750개였는데 20년대만 돼도 2년 만에 2,700개로 늘었어요. 보통 경찰제를 하면서. 자, 1910년대 5,400명이던 경찰 수가 18,000명으로 늘었잖아, 얘들아. 3배에서 4배 정도 경찰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력이 굉장히 강화되었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가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실시해줄게 라고 했지만 수를 굉장히 늘리는 기만적인 방법이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에도 모자라서 수를 이렇게 늘린 거에도 모자라서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이거 무슨 건지 잠깐 설명을 하면 천황의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천황 통치체제라는 건 결국에는 식민 통치체제를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었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화통치 실제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또 허용을 했냐면 실제로 한국인들이 출판할 수 있도록 언론 분야에서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 두 신문 있잖아. 이거를 한국인들이 출간한 건데 이거의 간행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래서 정말 일본이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통치하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어쨌냐면요. 이 신문들을 발행하기 전날 다 받아봐요. 이것을 뭐라고 해? 사전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사전 검열을 해서 만약에 좀 안 좋은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신문 기사를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대표적인 여러분 뭐냐면 1920년대 신문인데 봐봐. 이렇게 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얀 공간만 있잖아. 백지 공간만 있잖아. 이게 다 일본의 검열로 인해서 삭제된 그런 신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전 검열과 삭제를 잔행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역시 보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선생님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볼 건데요. 도평의회랑 면협의회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방자치제도를 일본인이 한국인한테 실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땠냐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실제는 어땠냐? 이것들은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여러분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정책 결정 이런 거 없이 그냥 물어보는 기관에 불과했어. 근데 물어보기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또 하나 써주세요. 친일 인사들로 친일파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도평의회랑 면협의회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기구였고 그마저도 다 친일파들로 해서 지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차 교육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조선 교육령인데 여러분 1차 때에 비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이 내세워요. 근데 보시면 사실 보통학교 교육연한이 1차 때는 4년이었는데 6년으로 늘어나고요. 학교 수도 생각보다는 많이 늘려줘요. 3개의 면당 하나의 학교를 세운다 해서 3년 1교 정책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연한도 늘어나고 학교 수도 늘어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학교 수가 어때?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확대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 조선인들은 턱없이 모자랐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1920년대 경제수탈로 가겠습니다.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910년대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나면서 일본은 공업이 굉장히 잘 발달하게 돼. 공업 혹은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공장이 발달하면은 어때? 여러분 이촌향도라는 말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죠? 다들 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쌀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의 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일본에서는 부족한 쌀 한국에서 확보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원래 한국에서 생산되던 양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 한국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뜯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한국에서 부족한 쌀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 먹을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쌀 미자에다가 생산할 산자, 그 다음에 증가시킬 증자 쓰는 거야.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계획이라고 해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산미 증식했겠어? 벼의 품종을 많이 나는 걸로 바꾸겠지. 벼 품종을 개량하고요. 농토도 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도 확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돈 다 어디서 내? 우리 농민들이 내는 거예요. 어쨌든 산미 증식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생산량이 증가는 돼. 이거를 생산량이 증가했다 해서 증산량이라고 해. 근데 이 증산량은 사실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랐어.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하겠어? 안 가져가야 돼.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계획보다 안 늘어났으면은 그 계획량만, 그러니까 늘어난 양만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농민의 처지는 악화되고 농민들은 국외로 이주하게 되겠죠. 이러한 산미증식 계획은 사실 여러분 해방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945년까지 진행되진 않고요. 30년대에 어떻게 돼? 일본에서 이런 여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조선에서 많이 갖고 오니까 쌀값 너무 떨어졌다. 그만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20년대만 실시를 하고요. 3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이 끝나게 된다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20년대는 우리 10년대 회사령이 있었지. 이 회사령을 폐지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 이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회사령이 있었을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무엇을 할 수 있었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나 회사 지었어요 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일본이 1910년대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본력이 굉장히 우수해지고 우리나라 그 기업이랑 일본 기업이랑 붙었을 때 무조건 일본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는 거야? 학습지 2번 볼게요. 일본 신고제 전환 적어주시고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령을 폐지했다.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관세 철폐예요. 자, 관세 철폐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관세라는 게 뭐야? 무역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이 관세는 꼭 있어야 돼. 왜냐면은 다른 나라의 상품이 들어왔을 때 값싼 상품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붙어서 우리나라 게 더 좋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사는 메리트가 더 있게 하는 게 관세라는 건데 무려 일본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대. 일본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굉장히 돈이 많은 상황이야. 아니 그 공업화가 이루어져서 상품을 값싸게 질 좋은 상품을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의 관세를 철폐해서 일본의 값싼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의 값싼 상품이 들어오니까 한국 기업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됐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한국을 일본의 상품 소비 시장으로 사무려 것이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일파 양성이에요. 보시면은 일본이 민족 분열 정책 하면서 친일파를 많이 키워냈잖아. 자기들 식민 통치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광수라는 사람은 원래 독립운동가였어.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1922년에 민족개조론이라는 논문 한 편을 이제 씁니다. 자, 여러분 가로 1번은 민족개조론이야. 자, 민족개조론이 무엇이냐면, 조선 민족은 거짓말을 잘하고 용기랑 결단력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일본에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민족 개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친일파였고요. 이 친일파 이광수가 또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주장을 해. 보시면 왜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학습지 4번 한 번만 볼게요. 4번 보시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는 인정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는 일본 식민 통치 안에서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본이 지방자치제 하자고 하잖아. 거기에서 자치하자, 거기서 정치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가로 2번의 자치론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민족개조론, 자치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친일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일본은 친일파들한테 상당한 편이랑 원조들을 제공하면서 친일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통치 부분 정리를 했고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